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 여당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무슨 뭐 일진입니까? 일진 놀이는 윤석열, 한동훈 위원장 두 분이서 하시고 이승환 위원장님이 나중에 정말 야당일 때 이런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같이 출석하고 그때 전화 주시면 제가 옆에 서겠습니다. 진짜 제가 야당이신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둘 다 힘이 없어요. 기울백을 받는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다 있는 거를 막 부정을 하고 아니 기울백 그럼 받아도 돼요? 그거 막 양주 받고 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공직자?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청목회에서 이런 건 지적을 해주셔야죠. 한옥 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대구랑 울산 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엄청 더울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 작년 대비 뭐 일주일인가 더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하고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또 순방으로 떠나고 하죠. 북한은 풍선 300여 개를 또 감사리에 보냈고요.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 관련 뉴스, 정치권 관련 뉴스들 잘 읽어보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은요. 먼저 국민의힘상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요새 팍팍 돌아가는 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입니다. 팍팍 돌아갑니까?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 아주 만족감이 그냥 높습니다. 정치 효능감이 높습니까? 예, 아주 높습니다. 그래요? 예. 당원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당원들도 소원 성취했다. 소원 성취까지 예, 갑니까? 숙취가 풀리는 기분이다. 숙취가 풀린다. 아유. 이화영 1심 판결에? 네. 자, 좀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중랑을의 이승환 당협위원장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자상이죠. 우리 설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돈 많이 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가 또 뉴스 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 좀 춥지 않으세요? 오늘 약간 추워요. 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제 납니다. 납니까? 모르는 거 아닌가요? 산유국 국민 여러분,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회사에 어필하는군요. 너무 춥습니다.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죠. 네, 참 에너지 절약해야 됩니다 우리. 자, 그러면 어떤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뭐 어떻게 하지? 하여튼 이걸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파주시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북 방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건데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담았어요. 뭐 관련된 뭐 대한민국에서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전 세계 뭐 1위 차지했다. 뭐 이런 뉴스들 뭐 북한 날씨 이런 거 쭉쭉 담아주면서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파기됐다라는 내용을 한 30분간 전하고 북한이 우리 대중문화 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BTS 노래 틀고 볼빨간 사춘기 노래 틀고. 볼빨간 사춘기도 갑니까? 네, 노래 틀었습니다. 무슨 곡을 틀었는지 모르겠지만 임영웅 노래 틀었어야 되는데. 이명웅이 북한에서도 인기예요?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SB가 돌아다닌다고. 이러다 북한에서 신청곡 받게 생겼네요. 아니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얼마나 억울해요. 이 팬층이 수요층이 많은데 이게 383에 갇혀가지고 수요 창출이 안 된다는 게 아깝습니다. 아무튼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오물풍선 추가로 또 내려보냈고 김여정 부부장의談話가 나왔어요. 만약 한국이 이 삐라살포 확성기 방속 도발 병행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발 수위 높일 수 있다. 이런 의향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네, 이제 북한이 우리를 한국이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전에 뭐 남조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냥 한국 이렇게 호칭을 바꾸는 것 같고 BTS 여러 노래 가운데 다이너마이트가 또 북한이 약간 좀 자극받지 않을까 싶은 불타오르네를 틀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처음에 제일 신난데 너무 파이어 하면 다이너마이트 너무 더워서 안 돼요 그 노래는. 그런가요? 이렇게 아무래도 북한의 확성기를 틀게 되면 당연히 북한이 되게 민감해하잖아요. 이거를 뭐 굉장히 하여튼
정권 차원에서 너무나 싫어한다고 하던데 그럼 이제 북한에서 일종의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어떤 그 도발이라든지 네. 우발적 충돌 이런 게 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 더 많이 나오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과거에 2018년부터 군생활 얘기 나옵니까? 21년까지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아. 3년간 근무했는데 네. 저희가 경기도가 접경지다 보니까 음. 이러한 대북 방송을 하게 되면은 네. 북한이 항상 얘기합니다. 원점을 타격하겠다. 예. 근데 지금 아까 기자님도 얘기하셨듯이 파주에서 방송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파주에서 정말 많은 전화가 경기도지사실로 전화가 옵니다. 아, 불안하다. 굉장히 불안하고 집값도 떨어지고 네. 기업들도 조금 영향을 받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대북 방송을 음. 차량으로 또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동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네. 그러한 진짜 원점 타격에 대한 위협이 경기 북부 전체로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고 사실 이게 평화 안보가 평화다, 경제가 평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네. 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소외가 돼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존재감을. 문제를 일으켜서 뭔가 네. 받아나겠다는 입장은 있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면 사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강화되고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 손에다. 어떻게 하든 안보적 측면에서 조금 진정을 시켜야 되는 국면인데 네. 뭔가 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뭔가 이런 걸로 좀 본인의 폭정과 실정을 시선 돌리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오물풍선 내려 보내주셨지만은 우리는 우리 탈북 단체들 단속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제발 오물풍선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래야 됩니까? 힘을 보여줘야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로 심리전 펼쳐야죠. 제가 심리전 펼치니까 일부 야당에서는 이거는 심리전이 24시간 내내 노래 틀고 난리 피고 해서 북한 주민들 심리적으로 지치게 하는 거다. 그거는 심리전이 아니고 진상전이죠. 저희 어제 딱 2시간 했습니다. 예. 2시간 하면서 북한의 날씨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장마당 뭐 알려주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위한 어떤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화에 제스처는 계속 가야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힘을 보여준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북한에서 이번에 오밀풍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내려오는데 저는 이 풍선 2개 딱 묶여서 왔잖아요. 쌍풍선이 내려왔어요. 전 그거 보면서 쌍방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보낸 이 대북 방북 자금이 쌍풍선 돼서 날아왔다. 저는 이렇게 의미가 생각합니다. 있었군요. 아니 혹시 좀 선정적으로 가실까봐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쌍방울에 대한 메시지다. 그러니까요. 쌍풍선 내려왔다. 북한이 진짜 딴 것도 아니고 오물 막 똥이 이런 거 근데 보내니까 이번에 달라졌어요. 열받긴 하잖아요. 첫 번째는 예. 막 똥하고 막 이런 거 담배 예. 꽁초했는데 이번에는 휴지 조각 이런 것밖에 예, 안 넣었어요. 쓰레기, 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얘네가 그러면서도 계속 몇백 개 이상의 풍선을 보내잖아요. 이거 데이터 쌓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중에 데이터? 그 아, 화학전에 낙하 대비해가지고 지점이라든지 이런 거. 화학전에 대비해가지고 어디 낙하나. 이 정도 중량에 이 정도 부피에 이 정도 바람에 했다면 어디 떨어진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지금 북한은 거기에 GPS 장치를 단 것도 아닌데 네. 우리나라 언론과 SNS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어디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럼 잠깐 그래서 좀 딴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격추해야 돼요? 저는 격추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야. 근데 그거 유승민 의원님께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 그래서 격추하게 걱정이 되면 되는 이게 퍼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안에 그러니까요. 뭐가 들어있을지 네.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그게 착지를 하면 그걸 수거해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날리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그 정부 여당은 좀 선호를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를 하니까 쟤들이 북한에서 이걸 보냈다. 근데 북한도 분명히 밝혔잖아요. 우리 쪽에서 대북 삐라를 보내지 않으면 전단 살포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보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법에 의해서 지금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 불합치를 위헌을 받았지만은 예. 그래도 저는 이걸 대북 단체라든지 저는 이걸 좀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어떤 그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대북 전단 살포만 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일부러라도 뭐 하지는 않을 거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승환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뭐 지금 데이터를 쌓고 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쪽에서 보내지 않으면 그쪽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걸 공표를 했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한다면 정당성이 없어지니까 우리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됐다라는 대처가 그래서 먼저 보낸 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안 한다고 한 다음에 며칠 전에 대북 전단에 살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또 이것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자제 요청을 하든지 네.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막을 수가 이제 현실적으로 있느냐에서 뭐 의견들이 또 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뭐 위법을 한다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도 경찰권을 이용해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으로 보내는 뭐 장소 같은 걸 미리 파악해갖고 뭐 보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막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뭐 올리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그리고 막 그런 얘기- 밤늦게 몰래 그렇죠. 보내고 밤에 네. 보통 그러잖아요. 막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그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그 단체의 어떤 자금 지원, 자금 부분이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는 좀 제재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원점 타격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국지적인 발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뭐 부승찬 의원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뭐 시나리오 가상 시나리오 뭐 천공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올리셨던데 그게 다문 그냥 웃고 지나갈 일만은 아니다.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정부 차원에서라도 네, 대북 막아야 단체, 된다. 저는 좀 제재가 근데 필요하다고 이게 봅니다. 저는 접근 자체가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 평화의 시기에 북한이 뭔가 하나 간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휴전 국가잖아요. 휴전 국가에서 도발은 언제나 와 있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작용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북 단체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량으로 해서 보내왔어요. 거기에 USB에 노래 담고 네네, 달러 네네네. 달러 담고 해서 보내왔어요. 근데 북한이 갑자기 이제 더 이상은 용납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거 북한에 떨어졌을 때 그거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서 일상적인 심리전이고 일상적인 뭐 삐라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혹시 추정한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의도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이 정권이 어디까지 반응하냐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보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거는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제발 안 보내줘. 그만 보내주면 우리가 대화 한번 해볼게. 그리고 또 뭐 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경제 대국이자 군사 대국으로서 또 네. 북한과 접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맞지가 않죠. 아니, 실제로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확성기를 쓰면 네. 거기에다가 막 뭐 총 쏘고 포 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사실 네.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북한이 유독 그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나라 그 확성기 방송했을 때 대북 방송했을 때 2015년도에 그때 이제 북한에서 DMZ에서 목함질에 도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원점 타격한다고 했잖아요. 그 서부전선 확성기 부근에다 포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진돗개 하나 발령되고 막 북한에서는 막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준 전시 상태다 막 이런 담화까지 하고 했던 그런 극도의 긴장 상태가 있었고, 이제 근데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똑같이 그런 식의 원점 타격식의 뭔가 도발을 하고 지금 우리 군도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뭔가 충돌이 발생하는 거는 단순히 뭐 그냥 의도를 갖고 시험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좀 그때 우려가 되긴 당시에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목함질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다시 전개했고 그리고 네. 이제 북한도 그때 포 쏘고 우리도 포 쏘고 하다가 북한에서 먼저 그 회담 제의를 해서 왔잖아요. 예. 그때 우리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고 통일부 장관이 홍영표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나중에 그 사후 인터뷰들을 살펴보고 증언으로 들어왔을 때 북한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다. 확성기 끄는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위력적이고 네. 위협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북한이 정말로 이례적으로 목함질에 대한 유감 표시를 했어요. 우리가 사과해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사과 안 하죠. 그런데 유감 표시를 하면서 이거 자기네가 했다라고 인정한 첫 번째 사건이 된 건데 오히려 강력하게 네. 나갈수록 북한은 대화가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받아낼 사과도 이제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북한에 비유 맞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거 그 오물풍선 처음에 보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한 그 주에 했어요. 그 주에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북한은 지금 믿을 거라고는 어떤 이 중국과의 이 관계뿐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고 또 네. 그때가 지나자마자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 할 때 아닙니까? 북한은 아직도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수교를 맺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외교적 견제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북한이 정상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안보적 위협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적 타격을 뭐 거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 상황도 엉망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장 적경지, 파주, 양주, 동두천, 의정부 주민들 생업, 산업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포탄이라도 10발 떨어지면 정말 진짜 이 지역으로 가려고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안보를 굉장히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지키고 있는 건데 저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 여당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무슨 뭐 일진입니까? 예. 뭐 일진이에요? 뭐 내가 더 세. 이거 잘하면 뭐 합니까? 당장 포탄 날라면 국민들이 손해 보는데 일진 놀이는 윤석열, 한동훈 위원장 두 분이서 하시고 네. 국민들은 제발 좀 안정을 취하게 네. 안보를 지켜달라. 좀 그렇게 북한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고발을 예. 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국지전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포탄 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게 국지전이 일어나면 네. 주식시장 폭락하죠. 네. 아니 뭐가 좋냐고요 그게. 정부 여당에도 뭐가 좋냐고요. 물론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이라든지 이런 건 물타기가 되겠죠. 네. 정치를 저는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국민들이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가까이. 우리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남산의 부장님인가요?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럴 거예요. 북한의 뭐 저주자,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퍼주기만 하자 이걸 바라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들 동의하실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했던 부분은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자체가 진심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네. 국방 예산 굉장히 늘어났고요. 강력한 국방력 위에서만 평화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계속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네. 보수 정부에서는 계속 강대강 대치만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대응을 하되 뒤로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뭐 당장 통일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안정적인 평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경제적인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좋은 게 아닌가. 강원 양면 그럼요.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강대강으로만 가고 한쪽만 있다. 취하는 건 저는 네. 좋지 않은 알겠습니다. 방법이라고 봐요. 자, 요 문제를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네. 다음 주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 두 분이 지금 국내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 어제 맞아요. 밤부터 기대가 됐어요. 국내 최고의 전문가고 해당 분야에 직접 발을 담그신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재명 도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와 같이 근무를 하셨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 그 얘기 한번 부지사랑 그래서 이제- 개인기관이 겹치시죠. 네. 네, 한번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반란 모드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이화영 유죄, 이재명 추가 기소될까?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쌍방울 그룹과 함께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내고 또 뇌물을 받았던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결과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죠. 징역 9년 6개월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 가운데 23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뭐 이전 부지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암시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네. 그러한 상황인데 다만 이 1심 재판부가 네. 그러니까 그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에 이 대북 송금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네.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돈을 넘겼다. 이제 이게 이제 유죄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당시 지사는 몰랐다는 거고 이화영 예. 부지사도 보고 안 했다는 입장이죠.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이 조금 재판 과정에서 조금 바뀌긴 네. 했어요. 많이 근데 바뀌었죠. 예, 한 극단으로 바뀌었죠. 7번 정도 약간 있었는데 이제 재판 막바지에는 뭐 어쨌든 보고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였지만 네. 그 진술이 바뀐 것 때문에 재판부가 실제로 그 얘기도 언급을 했어요. 뭐 이렇게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좀 바뀌었다. 네네. 뭐 변명으로 일관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예. 큰 이슈, 큰 일들을 지사에게 보고 안 할 수도 있나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시거든요. 전혀 이 진짜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진실을 우리 신진우 부장판사만 잘 모르시고 아, 그렇습니까? 검찰의 조작 수사, 연어, 회, 술판, 파티에 네. 조작 진술을 받은 거를 네네네. 그냥 감쪽같이 속으셔서 판결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20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근무했거든요. 네. 제 자리가 네. 도지사님 그 방 앞 바로 문 앞이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는데요. 아, 문고리 걸려. 문고리 권력은 아니고요. 하여튼 다 볼 수 있었는데 네네. 이하영 부지사님하고도 차담도 하고 소통도 예, 많이 예, 했지만 이제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때도 좀 뭐 여러 가지 재판에 걸려 있었고 예, 예. 유죄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라 당에서 좀 출당해라, 잦은 탈당해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찬 대표님하고의 관계, 뭐 이런 당 지도부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그 이하영 부지사님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한테 뭐. 지난주에 이해찬 대표님을 만났다. 네. 그다음에 당의 주요 인사를 만나봤더니 이러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지. 쌍방울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팩트라는 게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팩트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돈 보낸 거는 그건 맞는 거죠? 이하영 부지사가 아니고 쌍방울이 아니, 보낸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줬다는 사실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것도 믿기 어렵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한테는 네. 현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유엔 제재로 인해서 그래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네.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게 주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경기도 예산이 3조고 남북 교류 협력 기금도 몇백억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왜 저희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이 돈을 북한에 줍니까? 쌍방울이라는 회사하고 그러면 저희가 무슨 일면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난 적도 없어요. 아예 그러면 쌍방울이 알아서 그냥 준 거고 이화영 부지사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하영 부지사하고 쌍방울하고 관계는 그 전에 네. 쌍방울에 무슨 뭐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런데 벼랑간 뭐 저희하고 쌍방울을 엮어서 우리 대신 무슨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고 재판 과정에서 보면 쌍방울은 북한과 모종의 무슨 주가 조작을 모의했다 이런 네네네네. 그 국정원 문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님만 몰랐던 거고 저는 이 관련해서 사실 연어, 회, 술 파티, 네. 진술 조작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만약에 안 된다면 국정조사라도 빨리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2부에 누구 나오세요? 오늘 민주당 양문서 나오시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 얘기로 쭉 갑시다 오늘. 이 얘기로 할 쭉 얘기가 갑시다. 많아요? 무려 재판부가 네. 20개월 가까이를 수사해 오고 네. 여기에서 직접 보고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기소된 거에 17차례가 나오고 거기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서명한 공문들 그리고 북한에 우리 초청장 보내줘라 했던 사실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5 본인이 기억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었던 것만 5번의 통화기록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보냈죠? 비서실장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비서실장 보내서 고맙다고 말을 전하고 그거를 같이 독대면서 그때는 독대를 안 했죠. 그때 비서실장 보내서 고맙다고 말을 전한 사실들 그 부분들 다 나와 있고 인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다만 모르고, 여기에서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어와 수입한 회유로 이게 재판이 속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죠. 그렇다면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안주의 술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그 증거 그 어떤 증언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이 20개월 동안의 수사는 전혀 믿지 못하고 연어와 수입한 회유가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거를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검찰이 뭐 몰아갔다는 뭐 얘기로 아마 이제 네. 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떳떳하면은 국정조사든 특검을 해가지고 검사들이 진실을 밝히면 되고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갓집에 보냈다 이거는 그 이승환 위원장님의 추측이잖아요. 아니, 그건 다 보도 팩트가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보도 팩트가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팩트가 그때 가신 아닌 분 걸 누군지 가지고 아시죠? 가신 분 누군지 비서실장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죠. 아니, 그때 가신 제가 분이 조기 그- 축기도 제가 관리하는데요. 네. 제 기억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그 없어요. 비서실장 돌아가시면서 없는 무슨 얘기를 가지고 유서 뭐라고 아니, 남겼어요? 자, 당시 유서 뭐라고 없었잖아요. 남겼냐고요? 당시 유서 없었잖아요. 뭐라고 저는 남겼냐고요? 있었고 네. 없는 아니, 걸 그럼 추측으로 연어 얘기하시면 안 술자리 되죠. 있었어요? 보도에 없었잖아요. 나온 걸 그래서 아니, 조사하자는 연어 술자리 다 거잖아요. 좋은데 다 없었잖아요. 좋은데 두 분이 같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네, 어렵습니다. 네, 네. 한 번씩 좀 건너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잠깐 여기서 한텀 쉬는 변호사님한테 네. 설주환 변호사님은 이제 또 이 사건에 관련해서 또 변호를 또 하셨었으니까. 네네. 네.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만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형량이 늘어난 거는 뇌물죄 예, 부분이죠. 뇌물 뇌물죄 관련해서. 부분인데 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이화영 씨 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제가 이거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났는데 예. 그날 네. 오전에 방송을 할 때도 당시에 앵커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뭐 보고했냐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 알았냐 이거에 네, 대해서 네. 판결문에 적시가 될 것인가. 근데 예. 저는 적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왜 그러냐면 뭐 이 사건 자체는 이화영 씨가 쌍방울로부터 법카라든지 뭐 금전을 받고 뇌물 받은 거 이건 뭐 별로 이견이 없는 거죠, 다들.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제 부인하고 네. 본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 부분은 뭐 다른 분이 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으시면 될 네. 것이고, 단지 그러니까 애국판 거래법 위반 사항과 그다음에 그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성에 있어서 또 대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편의를 제공을 해준 게 아니냐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화영 씨가 주어예요. 그 사건에서는. 이 그렇죠. 재판에서는 네, 그렇죠. 이화영 네, 재판이니까. 여기에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보고를 받았네, 알았네 이거 네. 부분은 따로 이제 그 이제 예를 들어 제3자 뇌물죄가 이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네. 거기서 이제 뭐 판단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까지로서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뭐 사실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 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진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이다. 예. 다만 저는 변호인이 그 부분을 저는 잘못 주장을 했다고 보여요. 아, 내가 끝까지 했으면 더 잘했을 아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어차피 재판에는 관여를 안 했어요. 예, 저는 처음부터 재판에 관여한 게 아니라 재판을 관여하신 변호사님 따로 계세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뭐 그러니까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의 추정 근거가 된다. 예. 저는 그 말로는 이게 솔직히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위험한- 대표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니 이화영 재판은 이화영 재판이고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끌어들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리적으로 법정 내에서는 법리적인 다툼을 해야 되지 네. 굳이 법정 외에 있어서의 요인들을 끌어올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조금 네. 그러니까 변론 전략이 조금 잘못 예. 세워진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들어요. 그 이화영 전 지사의 뇌물죄 관련은 그냥 개인에 대한 혐의라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뭐 사실 이재명 자체는 대표의 뭐, 예, 예. 그 거기에 관련된 사실관계는 뭐 목적이나 그렇죠. 뭐나 돈이 갔다는 것과 예. 경기도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1심에서 일단 판단이 된 부분이니까 네, 네. 이제 뭐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따질 부분이긴 한데 네. 뭐 어쨌든 간 뭐 아직 항소심도 남아 있고 네. 대법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 그 변호사가 마지막에 쓴 시옷 비읍은 무슨 뜻이라고? 근데 그거야 뭐 그 변호사만 알겠죠. 글쎄 뭐그 쓰신 분이 제일 잘 알지 쌍방울 않으실까. 쓰다가 이렇게 좀 못 쓰신 거 아닌가? 아니면 집에 갈 때 스봉 사가야 된다. 스봉이요? 저는 쌍방울이 네. 뭔가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쌍방울과 우리 경기도가. 대신 뇌물을 주려면 네. 뭐 경기도한테 이득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무슨 혜택을 주고.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이 경기도 관련해서 배달 특급이라고 네. 공공 배달앱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는데 네.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경기도를 대상으로 전기 오토바이 사업도 추진했었는데 이것도 추진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쌍방울이 경기도한테 어떤 혜택을 받았길래 그런 돈을 주나. 그리고 사실은 뇌물을 주려면 당사자한테 직접 주지 왜 북한한테 줍니까? 쌍방울이 북한한테 돈을 준다고 해도 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저희가 못 갑니다. 이런 불확실한데 왜 뇌물을 쓰고 사실은 국민의힘도 인정할 거예요. 이 현금으로 주면 네. 미사일, 로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안 하는지 남북교류협력법, 외환관리법 다 위반이거든요. 네. 검찰에서 이러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북한한테 현금을 줬다? 그것은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찰에서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초 사실도 틀린 게 굉장히 많다고 아마 생각을 좀 하시는 전혀 것 같아요. 쌍방울이랑 저희랑 무슨 관련이 있어야 이거를 저도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쌍방울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 얘기를 저희한테 했지 쌍방울 김성태 뭐 조폭 출신이라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겠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인정할 수가 없고 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네. 너무 잘하시니까 네. 뭐 얘기 드리면 김만배와 정진상의 대화에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유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를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 하고 좋아했다고 유동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대장동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들이군요. 자신의 최측근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낸 게 누굽니까? 이화영이죠. 그리고 이화영이 이해찬 대표가 하던 어떤 대북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었고 그래서 경기도가 사상 최초로 평화부지사란 이름의 직을 만들어서 경기도 2인자로 앉힌 거죠.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갔다가 그리고 금강산 갈 때 박원순, 최문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왜 경기도를 통해서 갔는데 경기도지사는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대북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있었다. 의지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때 11월에 아태 대회 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화영과 원래 10년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쌍방울이 개입되게 된 거고 쌍방울은 여기에서 일단 스마트팜 그 사업은 이화영이 먼저 북한 쪽에 제시했다가 이게 북한의 그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막히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대납시킨 거고 원래 이 돈 주면 500만 불 주면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북 비용 따로 있는데 300만 불 있는데 하고 가게 그 추가로 가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못 가죠. 정부가 막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서신을 써서 직인 찍어가지고 북한에 초청장 하나 보내주세요 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인정이 된 건데 팩트가 자꾸 네. 틀린 말씀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줄 수가 없어요. 네, 네. 유엔 제재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교류는 해야 되는데 현금을 못 주니까 로켓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스마트팜이라는 농기구 농자재는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기로 한 거고 이것도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거다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으니까 네. 보낼 수가 없다 허가할 수가 없대서 못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돈으로 못 주니까 스마트팜으로 농기구 농자재로 북한에 주는데 주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접경지고 네. 북한에서 그런 걸 원한 거죠. 교류 협력 사업을 하자. 그래서 경기도는 그 교류 협력 사업으로 몇백억을 이렇게 예치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현금을 못 주니까 그렇게 주는 건데 그걸 왜 쌍방울이 대신 현금으로 줍니까? 그리고 쌍방울이 그렇게 돈을 줘서 우리한테 얻는 이득이 뭡니까? 사업하는 마다 족족 다 안 됐는데 저희는 일면식도 없는데 정치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자신의 위치를 과장하기 위해서 네. 내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고 누구랑 전화다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경우래요. 자신이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2018년 나 누구 안다 이런. 예, 뭐 그렇게 됐다는 바꿔줘서 거죠? 전화를 한 거지 직접적으로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럼 아무 연관관계도 없는 걸 엮어가지고 여러 회 술파티 하면서 진술 조작해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막 번복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쌍방울 관계자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 조작이 있다고. 그러면 박상용 검사가 지금 영국에 연수가 계시거든요. 네. 빨리 돌아와서 조사해가지고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의심 가면 아마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 저희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1심 너무 잘못됐다. 예, 네.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작년 6월에 보세요. 이화영 지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5번 진술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연어 이거 회 방북 먹어서 대박 방송이다.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이제 체포동의안 이제 네. 부결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부인이 가가지고 당신 미쳤어 싸움 나고 그리고 변호사 바꾸고 나 사실 그때 진술 잘못했다라고 하는 자기가 편지 써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 사실 연애에서 먹고 회유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 스토리를 누가 믿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바보입니까? 재판부가 바보입니까? 그럼 이거 검찰 뭐 여기 특검하자 못 믿겠다. 안 되면 니네 탄핵하겠다. 왜 판사는 탄핵 안 합니까? 그러면 다 탄핵해야죠.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입되게 됐던 모든 사건들 지금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입되는 게 보이니까 이 모든 걸 지금 다 차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로도 이게 당연히 수사가 이번 그럼요. 판결이 영향을 미칠 거라 네. 생각하시고 이미 검찰에서 네. 이미 기본적인 수사는 다 돼 있다. 네. 기소할 거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또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참전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에서는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될 거다라는 걸 전망을 하고 이제 그걸 전제로 좀 공세를 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그 형사 재판은 중단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법 84조에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추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단순히 그 기소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냐, 아니면 재판까지도 제한된다고 본 거냐. 근데 진행 중인 재판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유죄를 받는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예.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 하에 두 가지 전제, 기소되고 재판 받고 대통령 되고 일단 하는 걸 전제로. 저도 그거 지적하고 싶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만들게 나섰구나. 그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대통령 되면 한동훈이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의도는 알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의도야 뭐 이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이걸로 그 사법 아마 리스크를 가진 뭐 인물이다라는 걸 요구하는 것 강조하는 같긴 거죠. 한데 네. 저도 이 부분 보고 약간 이게 저 옛날에 헌법책 볼 때 별로 그렇게 그 의심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런 일을 이렇게 상상하기 학설이 나눠졌었나? 어렵으니까. 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뭐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뭐 얘기하고 왔었을 때 아이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 법조인들은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 직위에 대한 해석을 우선시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 소추라는 단어적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문의적 해석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무슨 해석이요? 문의적, 그러니까 문의적? 그 글자 그대로 소추라는 단어에 리터럴리하게 그럼 기소에 그렇지 기소에 그냥 있는 것이지 재판을 못하게 한다? 그건 좀 맞지 않은 거. 그러면 대통령만 되면 모든 자기의 재판 다 중지되고 한다는 건 좀 그럼 재판이 어폐가 있지 결과가 않나요? 나오면 대통령 그 재판 결과에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구속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 사람 공무원인데 지금 그럼 예를 들어 실형 1년 나왔어요. 네. 대통령 지금 임기 한 2년 되고 있어. 예. 근데 실형 1년 나오면 1년 깜빵 들어갔다 그게 나와. 확정판 아니죠. 여기 직위가 상실이 되죠.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공무원은 네. 직을 잃잖아요. 직을 그러니까 잃게 되니까 실형 나오면 실형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살아야죠. 근데 저는 사실상 이럴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손 예. 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거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굉장히 숙고를 할 거예요. 대법원에서 네. 한 5년 동안 5년 동안 숙고를 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숙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직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네. 담긴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네. 지금 조국 대표도 언제 판결 날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4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러지 말라고. 대법원 판결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오래 있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4년이 흘렀더라. 그거는 좀 쉽지 아니 왜 않지 그러냐면 않을까요? 예전에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도 뭐 파기 환송되고 뭐 이거 하는데 최종심까지 다 확정 판결 나는데 5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사법부에서도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판결로서 이것을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네,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조국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어쨌든 그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을 두고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 맹폭을 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는 아까 우리 김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 있었고 진술 조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뭐 논평이라든지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 조금 의아하다 이런 그래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뭐 이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이랑 목소리 같이 내왔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코멘트가 없어서 조금 민주당에서 약간 아쉬워한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이날 네. SNS 뭐 사진 올리지 않았어요? 뭐 망중한 사진이 있었고 망중한이다. 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 난 날은 조국 대표가 그런 걸 올렸고 판결 나기 전날은 그 이재명 대표하고 급번개를 예, 했고 예. 뭐 2시간 동안 현안에 나눴다. 그래서 네. 뭐 동병상련이죠. 뭐 이거 이제 판결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가장 마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조국 대표는 지금 무엇보다 기다리는 게 최종심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다도 가고 싶고 울릉도도 가고 싶고 소주도 여러 개 먹고 싶고 뭐 그런 차원의 뭐 마음의 그 심경이 뭐 나타나는 거라고 아니 보고요. 누구보다도 강하게 검찰 뭐 예를 들면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 조작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낼 것 같기도 하고 이 재판에 대해서도 뭐 부당성을 얘기할 것 같기도 한데 본인 걱정이 더 큰데 뭐. 사실은 이런 형사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정말 자세히 알지 못하면 네. 다들 이제 입장을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검찰이 무도하게 행정권을 이렇게 하는지 저도 경험하기 전에 몰랐고 우리 이승환 위원장님이 나중에 정말 야당일 때 이런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같이 출석하고 진짜 여야를 따지지 않고 저 야당일 때 진짜 야당일 때 공수처가 제 통화 기록까지 다 진짜 풀었어요. 그때 전화 주시면 제가 옆에 서겠습니다. 진짜 제가 민주당이 그런 잘못하면 제가 옆에 서겠습니다. 야당이시니까 제가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제 옆에 싸우면서 이승환 위원장이 옆에 설 거고요. 결론적으로 사실 둘 다 힘이 없어요. 예. 두 분 다. 한동훈 힘 있으면 위원장 공천 받았지. 나도 없고. 한동훈 위원장님이 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람으로 칭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 예, 그 이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아, 감사합니다. 그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여권 내 입지가 좀 떨어지면서 네. 이런 거를 좀 물타기 하려고 좀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이분이 어디 구의원 선거도 출마 못 해본 네. 분이고 뭐 정치를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시험 잘 봐서 검사로 행세하고 상관 잘 만나서 행세가 뭐예요? 행세 검사직 뭘 검사 행세를 해? 행세했죠. 검사로 얼마 잘 나갔어요. 나 바로 나올 줄 알았어. 아니 그리고 그리고 말씀 다 그리고 하시죠. 아니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관 잘 만나서 장관의 여당 대표까지 했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행동을 해야죠. 뭐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식사도 하고 좀 예의 있게 대해야지. 정말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는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는 네. 정말 의리가 없다. 그래요? 검사들은 그렇게 의리가 없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검사 행세가 아니고 검사 사칭은 네, 그래도 네, 하지 네, 않고요. 네, 네. 첫 번째 구의원 선거도 안 해봤다. 정치 경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 여태까지 행정가로 열심히 이름 알리다가 대선 주자 나가기 전에 배지 달아봤습니까? 못 달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뭐라고 했어요? 아, 공천 처음 해본데 너무 힘들다.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지금 초짜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치 경험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그 뭐 그렇게 의미가 그건 없는 오히려 것 같습니다. 강점이다. 그리고 상관 잘 네. 만나 뭐 당대표 되고 법무부 장관 됐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됐을 때 후보 다른 당내 후보들 잘 만나 그런 거 아닙니까? 당내 후보 그 제일 센 경쟁자들 누구 있었어요? 박원순, 안희정, 뭐 김경수 이런 분들이 있었죠. 이분들 사이에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 잘해서 이분들을 다 물리쳤습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성범죄로 물러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면 저희도 할 말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박상수 변호사가 가장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2시간 반 대화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언행이나 그런 표현이나 그런 지칙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자기 그런 얘기 안 했다고 얼마나 억울하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박상수 변호사한테 뭐 그렇게 지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안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특히 박상수 변호사님 투머치 토커잖아요. 나도 다 얘기한다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몰라, 어떻게 몰라. 아세요? 그 사람 들었으면 난리 났을 아니, 거예요. 제가 뭐 박상수 변호사님 폐마한 게 아니라 네. 일단 투머치 또 일단 말씀 그거는 가변 이게 가시니까 자타인 것 같습니다. 자타 그래서 나 요즘 힘드니까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봤을 때는 불렀어요. 되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네. 어디선가는 저는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이제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의리는 검사 때까지만 지키고 법무부 장관 때까지만 지키고 이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의리는 없습니다. 이 바닥에 강호의 의리는 바닥에 떨어진 지 정말 오래 전이기 이미 뭐 때문에 입장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차별화를 해야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살 길이 생기는 거지. 네. 정말 같이 일심동체로 간다? 그럼 같이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그 윤석열 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스탠스는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네. 스탠스다. 잠깐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민주당 최고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원 당규 개정이 의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죠. 원래는 이제 대선 1년 전에 당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예외를 두는 거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가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예외 조항을 담은 당원 당규 개정안이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네. 라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임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렸다. 이거 맞춤형 아니냐? 뭐 라는 이런 얘기가 좀 건데 있고요. 그럼 뭐 연임하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 아직 고민 중이고요. 예. 사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당원 당규 당내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뭔가 과거에 많이 패배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개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국민의힘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보고요. 아, 요게? 예,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리고 근데 국민의힘도 아마 예. 바꿀 거예요. 예, 예. 1년 그리고- 반 전인데 네. 예. 이거 아마 바꿀 겁니다. 아. 분명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이 되면 지방선거까지도 저는 두 당이 똑같이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은 솔직히 덜 문제가 돼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당내 어떤 당원 구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수 있는 후보군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네. 네. 근데 국민의힘은 다르죠.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평해야 된다라는 어떤 선이 제시가 될 것이고, 근데 1년 반 전에 그만두게 된다는 것은 너무 오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이번에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너무 일찍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양당 모두 당 대표는 대선 출마 1년 전 혹은 뭐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된다. 그러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이 룰을 뭐하러 넣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당 대표가 예. 이승환 의원님 지금 당원 당규 찾아보신 거예요, 국민의힘? 아니요. 아닌가요? 아, 예. 왜냐면 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안 지켜도 되는 걸 뭐하러 넣냐는 거예요. 아니 당원 당규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죠. 이게 네, 네, 뭐 헌법도 네. 아닌데. 아, 예, 예. 당원이 당의 헌법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헌법이긴 한데 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죠. 이걸 만들 때는 왜 만들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그러니까 것이고. 그런 룰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냥 아예.
예를 들어서 그런 룰 자체를 안 만들고 문재인 당대표 때 네. 아마 예전에 그 어떤 1년 전에 해야지만 왜냐면 그때만 해도 경선들이 있었잖아요. 경쟁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뭐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뉴노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노멀의 시대. 아니 이제 네. 그런 과거에 네.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문재인 대표가 워낙 네, 네. 이렇게 대세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의미에서 당원 개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내려놓는 걸로 그렇게 네, 네, 혁신안으로 돼서 당원 개정을 한 거고 네. 지금 사실 이런 당원 개정이 어떤 그런 대선 경쟁보다는 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당내에서 어떤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예. 지방선거 공천까지는 당 대표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선 출마하게 하자 요거인 거죠. 이게 이제 쉽게 당원들 얘기하면. 입장에서 보면 예. 이번 총선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현 지도부가 대승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좀 우리 당이 체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세대 교체도 잘 안 됐고 학벌, 지연, 친분 이런 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짬짬이로 공천 주고 네. 그런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좀 설탕물, 포카리 스웨트를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빨 썩을 텐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빨은 이미 다른 분들이 이미 다 썩어가지고 네. 이분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로 광역단체장 대선 후보로도 되지도 않고 있어요. 네. 우리끼리는 뭐 지역구 저기 등기 쳤냐고 그러는데 뭔가 좀 이렇게 짬짬이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뭐 개혁 공천하면서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승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서 총선처럼 지방선거를 이끌어 지방선거를 승리해 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중도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뭐 그 다음에 한 번도 연임이 민주당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 그래서 연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거고, 네. 뭐 당원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엘리트 정치인의 이해관계, 이재명 대표 이해관계가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8월 전당대회까지 잘 이렇게 저희가 조율하고 수습하냐 네.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뭐 물론 이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정권이 거의 말기인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초중반에도 이런 모양인데 말기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지방선거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아니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특별한 비책을 내놓지 않는 한은 저는 뭐 민주당의 승리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왔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 그 대선 주자로서 상당히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지방선거 참패하고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몽주 후보라 단일화 네, 어떤 네, 네, 논의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대로 간다면 그냥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거에 뭐 별로 이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재명 1인에게 몰빵하는 게 이게 건강한 민주당의 모습인가? 아니 근데 그건 민주당 당원들의 뜻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아유, 뭐 건강하다 안 하다는 우원식 거 의장님도 의미 없죠. 되셨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우원식 저도 예전에 경선 캠프에 있었지만은 우원식 의원님이 옛날 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경선 때.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래서 단식까지 했는데 아니 그래서 나는 우원식 의원이 뭐 비명도 아니세요? 비명은 진짜 아니죠. 친명이세요. 진짜 친명이시고 네, 저는 네, 누구보다 네, 잘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네. 이재명 1급 체제를 넘어서 이재명 우상화를 넘어서 이재명 신격화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정도 생각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뭐 윤석열 정부의 뭐 사법 리스크에서 부활하사 YS보다 하루 넘는 단식을 하시고 그리고 김대중에 이어서 두 번째 연임가 그리고 이제 피격 사건에서 헬기를 타고 살아나신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저는 거의 신격화라고 봐요. 여기에서 지금 얻는 게 뭐예요? 당대표 연임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공천권 가져가고 대권과도 그대로 가고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당원들에게 원내대표와 의장의 선거권까지 주는 이 상황은 역대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그립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 윤석열 정권이 폭정으로 그냥 단식하는 사람을 갖다가 유치장에 가둬놓고 그냥 막
구속 심사 받게 하고 그다음에 재판 일주일에 3개 받고 그다음에 또 구속하려 그러고 진짜 사상 최대의 네. 몇백 명의 검사들이 투입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을 그냥 말살하니까 이러한 반대 급부로 국민들이 저희한테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단식하는 사람을 유치장에 넣은 게 아니고 유치장 갈 사람이 단식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단식 끝나고 보내도 되잖아요. 꼭 단식하는 중에 2번 소환해가지고 아니 30일을 단식하겠어요, 40일을 단식하겠어요. 꼭 단식할 때 2번이나 소환하고 꼭 그렇게 유치장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만약에 단식할 때 정말 저희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가서 맡겠습니다. 또 나서 나를 맡고 가라. 이거는 정말 정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아니 일입니다. 근데 그때 단식 왜 했죠? 뭐 때문에 했었죠? 예? 왜 했었죠 아니 단식을? 후쿠시마 네, 오염수 오염수 대응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잖아요. 5가지 요구사항이 뭐 윤석열 있었죠. 정부의 폭정이 잘 봐요. 2년 기조와 내내 내각 있어서 총선. 총선에 왜- 패배하셨잖아요. 왜 네. 단식을 했는지 이 정치 고관여자들도 다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딱 하나 자기 방탄 때문에 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 모두 다 수긍합니다. 방탄 때문에 단식한 거죠. 왜 자꾸 이유를 붙여요? 이래서 자, 그리고 아니, 나 동생 관계다. 기억은 하는데 아니 이 화났어. 멘트가 좀 난장판이에요. 아니 우리 진짜 단식할 때는 부르지 맙시다. 아니 근데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어. 종이를 거의 뭐 낙서용도로 아니, 쓰시면 근데 어떡해요. 다시는 단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너무 네. 아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때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간헐적 단식하고 네. 계시잖아요. 아 저는 이제 간헐적 여기 목적이 달라.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 예고대로 국회 원구성 단독 아, 처리한다 예, 이런 예, 예. 얘기 좀 여기 있고요. 짧게 가볼까요? 요 다음 거 한번 좀 가볼까요? 다음 거로 바로 갈까요? 김앤장에 인턴하시는 분들이 아. 와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전 변호사님이 좀 역할이 좀 네. 막중하신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김주현 민정수석의 자녀가 딸이 대학생 학부생 시절,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일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김주현 수석은 이제 법무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조실장. 이제 기업으로 치면 네. 뭐 전략기획실장 같이 이제 뭐 오너 그러니까 장관이 뭐 회의할 때 네네. 바로 지금거리에서 회의하는 요직에 있었고 이때 이제 김앤장에서 인턴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앤장에서 인턴을 할 때 공고를 내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아름아름해서 채용이 돼서 이제 뭐 그래서 뭐 소위 뭐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네. 거죠. 이제 그때 활동을 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로스쿨 가서 지금은 김앤장에서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제 오늘 뭐 한겨레가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했죠. 예. 이런 일들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렇죠. 또 그냥 네. 활자로 이렇게 보니까 더 네. 조금 씁쓸하다. 짜증납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김앤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히려 진짜 약간 성역화를 시켜주는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왠지 김앤장은 인턴을 하면 뭔가 이 친구가 좀 한마디로 스펙 쌓기잖아요. 이거 딱 보면 누가 그렇죠. 로스쿨 가기 위해서 아 이거 학부 때 뭐 아빠 찬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좀 뭐 공고를 내지는 않아요. 보통 인턴 모집할 때 네. 그냥 보통 이런 큰 데서는 아름아름으로 해서 뭐 잠깐 있다 가고 뭐 복사 뭐 이거 시키는 거라든지 정말 허드렛일 하는 거거든요. 뭐 아니 이 친구한테 뭐 서면을 쓰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뭘 시킬 거예요. 변호사가 네. 한 일을 시킬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과연 그러면 김앤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 스펙 쌓는데 굉장히 누가 봐도 김앤장 이러면 뭔가 좀 가점이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특히나 그리고 네. 나중에 어쨌든 로스쿨을 지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학 때 김앤장에서 네. 인턴하고 그렇죠. 나중에 변시 통과하고 네. 김앤장 지원할 때 저 여기서 로스쿨 그렇죠. 인턴 했잖아요 네. 하면서 또 그리고 할수 있는 김앤장이 거잖아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에 유리하고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김앤장의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전문위원이라 그래가지고 네, 보통 네.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 채용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겠어요?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거에 김앤장 김앤장, 전문위원으로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정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정부 로비의 창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분도 분명히 아빠 찬스 아니면 스펙 쌓기 문제긴 합니다만은 김앤장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러한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요즘은 이런- 세종 네. 아니에요? 네? 세종 아니에요? 요즘 세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른바 그 사회에 뭐 흔히 얘기하는 지도층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교수니 뭐 이런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식들은 또 누구 아는 사람 그렇죠. 뭐 네. 여기 뭐 법률사무소니 아니면 무슨 뭐 의대 관련이니 이런 걸 해갖고 서로 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좋은 우리 사회의 뭐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혹은 뭐 좋은 직장에 이런 우리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무도 없어서 아, 이런 그러니까.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들 말을 잃었어. 아니 근데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 김지원 수석님이 네. 어떻게 해명하고 있냐면 자신은 뭐 이거와 전혀 관련해서 예, 아무것도 예, 알 예. 수가 없고 당시에 20살 맞는 인 것 같아요. 따님이 네, 미디어 사방나니까. 학부 대학생이셨는데 알아서 김앤장에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서 인턴을 했다. 적극적이야. 야, 아이, 근데- 정말 좀 김앤장 전화번호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김현장 간판도 없잖아요 거기. 예, 아니 김앤장 전화번호 공개하면 아무나 이렇게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면 취업시키는 좋은 회사면 사실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정부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김앤장 출신들이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앤장 정부 같아요. 김앤장 정부. 그래서 윤정부가 민주당에도 아니고. 많아요. 예? 근데 민주당 의원 아니 뭐 양쪽에 다 많아 여기. 아니 뭐 많은데 네. 뭐 저희는 집행권이 없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아유, 야당과 여당을 아니 이렇게 지금 똑같은 입법부를 꽉 법안으로 선진의- 예산까지 반영하면서 무슨 반영 안 됐잖아요. 집행 안 하려고 됐잖아요. 아직. 하려고 예? 아직 안 된 걸 가지고 그냥 확신범으로 하시면 안 되죠. 거부권 행사하실 거잖아요. 그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왜 안 돼요? 독재입니까? 헌법에 있는 권리인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법안이. 된다. 다시 그러니까 네. 독재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이제 좀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돼요. 네. 사실은 검사들이 이런 로펌에 가서 전관 어떤 인맥을 이용해서 전관 예우를 받고 네. 이제 자제들까지 이렇게 물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그런 공정성이 흐트러지죠. 다들 그러면 줄만 서려고 그러고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만 하면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없어요. 공공기관이 아닌데 그러니까. 기업 그러니까. 사기업인데. 아. 사기업이라서 근데 이게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공적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긴 그러니까요.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입법 로비도 할 것이고, 예를 들어 김앤장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기업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민감한 법안인데 이거 입법 로비라든지 이런 거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김앤장 강구는 입법을 하는 변호사 파트가 따로 있어요. 네, 법률을 자체를 본인들이 제정도 하고 이 부분과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가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 입장에서는 법사위 뭐 국회의원 아들이 뭐 저 사법고시 1등한 애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그들의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죠. 예. JTBC는 인턴 어떻게 해요? 저희는 공고를 공고를 하지. 내서 뽑죠. 공고를 언론사는 내서. 예, 공고를 예, 하죠. 예. 왜 JTBC 갑자기 얘기해요? 아 저는 인턴을 JTBC에서 하진 않았지만 언론사 인턴도 되게 치열해요. 여기 막 엄청 진짜 막 치열하죠. 밤새서 자기소개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국회 보좌진 처음 시작할 때 네. 제가 국회에서 만든 최대 모임이 있어요. 46명이 가입돼 있는 인보협이라고. 아, 예, 예, 예. 인턴부터 시작해서 보좌관이 된 예. 사람들. 아, 근데 저는 거기서 입지전적이에요. 아 저는 그래요? 무급 인턴인 입법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냥 이런 거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도 예전에 인턴에 있었었는데 그냥 의원실 인턴. 아, 그래요? 네. 아 의원실 인턴도 많잖아요. 아름아름. 뭐가? 거기도 진짜 많죠, 그죠? 아름아름. 아, 물론 옛날에- 우리 설 변호사님은 아니었겠지만 옛날에 많았는데 네. 그게 뭐 한 4, 5년 전에 한번 싹 털리면서 싹 털렸죠. 그것도 아 그때는 네. 친인척 이거는 털렸지. 서영교 의원 때문에 터진 거고. 아 서영교 의원의 전임이 준항갑 국회의원 전임이 이화영이다. 아 그렇죠. 네, 아, 맞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야, 아니, 기억력이 막 좋으시네. 아 여기 중랑구잖아요. 하늘에서 아, 쌍방울이 지역이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정치적으로 할 거 다 하셨고 검찰 수사만 받으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옆에 있겠습니다. 아니 검찰청 없앤다면서요. 변호해 그때는. 주십시오. 아니 검찰청 없앨 건데. 이승환 위원장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좀 순방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3스타는 누구와 함께? 김 여사와 함께. 김여사와 함께. 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에 나섰습니다. 네. 자, 누구와 동행을 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공개 행보를 보였는데 이제 네. 본격적으로 순방 행보까지 다시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아 근데 처음 가는 나라가 저 투르크메니스탄이더라고요. 이 예. 나라가 아주 재밌는 나라인데. 아 그래요? 아 이 나라가 네. 모르신 분이 잘 몰라서 아, 저는.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리는데 아 하얀색. 네, 전체 온 수도가 하얀색. 하얗고 여기는 막 그 초대 대통령 경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학교에서 다 그거 외워요. 야, 우리 뭐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서 다 외우고 여기는 그리고 지방이 병원을 싹 없앴습니다 코로나 때.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염병 같은 게 없는 나라인데 병원이 있으면 자꾸 진단이 나오잖아요. 병원을 없앴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가 아마 그 가스 꽂으면 그냥 땅 꽂으면 그냥 가스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맞아요. 이번에 우리 또 동해 쪽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련 자원 관련된 뭐 이야기를 좀 하러 가시나?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맞아 여기는 차 색깔이 무조건 하얀색이에요. 예, 수도 들어올 때는 수도 무조건 들어올 때는 예, 그래서 되게 하얀색.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리 따봉 폰으로 전화하시면 안 될 텐데 도청의 위험이 있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비아폰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거 보면 네. 트루크 제명 스탄 아닌가 생각납니다. 뭐예요? 뭐야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건 좀 용서가 안 됩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냥 검찰 수사를 받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변호해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이번에 공개.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여사와 함께 가는 이제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요 분들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부속실의 조모 행정관 네. 이분이 그 최재형 목사와 좀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던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김 여사와 최 목사가 청탁 여부를 좀 입증할 수 있는 인물로 지금 이제 검찰에서 보고 있는 요 분도 동행을 했고, 또 부속실의 유모 행정관 이제 이분은 코바나 콘텐츠 직원 출신인데 네. 그때 이제 막 그 명품 가방 사진 네, 보내면서 막 이렇게 조율할 때 뭐 여사님께서 잠깐 뭐 시간을 좀 내보겠다고 한다 이 그 사람이에요? 연락을 했던 이제 유모 행정과 요 이제 두 분도 이제 순방에 동행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걸 두고 이제 뭐 네네.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거는 김 여사 이번 해외 순방은 검찰 수사 회피용 외유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불러들일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이 가서 엄청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어차피 돌아올 거잖아요. 거기 계속 머무르면 그렇죠, 그렇죠. 진짜 예. 해피용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5박 7일이니까 7일 뒤에는 올 건데 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부분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수사의 어떤 좀 측면이 좀 바뀌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서정욱 변호사님 아침에도 그러시던데 아니 죄 없는 사람 왜 불러다가 이거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죄도 안 되는데 청탁금지법상에 어차피 대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배우자는 예. 그건 맞는데 알선수재의 혐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 네, 그러니까 물론 알선수재죄라는 것은 공무원 아닌 자가도 해당할 수 있고 부정한 청탁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야 이게 무슨 김창준 의원 뭐 그 어디 뭐야 현충원에 이게 안장되는 게 무슨 부정한 청탁이냐. 그건 뭐 봐봐야죠.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이분들이 드러나면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게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네. 이건 알선수재의 혐의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한 사안이 됐다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 된다. 검찰청에서 포토라인 쓰셔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쓰셔야죠. 그냥 몰래 왔다 가는 거 설 아니라고 가능성이 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반반 정도 될까요? 아니면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이 보십니까? 사항에서 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두 분은 왜 출국 금지 안 시켰냐. 김건희 여사도 왜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안 시켰냐.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혼나니까 말을 못 하고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올바른 검찰권을 집행하고 있다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력, 그다음에 이력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양평 고속도로 이전 문제라든지 학력 이력 이것도 중요하게 봅니까? 이건 그냥 약간 부가적인 거 정도로. 그것도 그것도 심각한 걸로 봐요? 이력이 굉장히 의혹이 크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그분이 도이치 모터스 이사라고 명함을 파갖고 다닌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 주가도 투자를 해서 이런 그런 잡주에 20억 가량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그냥 딱. 정말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 것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국정원 보고서도 정말 화가 나네요,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네. 좀 검찰권이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공평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루어져야 있습니다. 된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요. 국정원 20억은 보고서- 사실이 아니고요. 국정원 문건을 네. 저는 봤거든요. 네. 당시 검찰청에서 네,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20억은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거 뭐 특검하자고 하면은 네. 10수년 전 결혼하기도 전에 30대 중반인 사인인 김건희를 특검으로 해서 하자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어떻게 도와줬냐? 뭐 타임머신 타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부분을 할 거면은 이때 당시 2년 동안 수사했던 이성윤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소환하냐 안 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 우리 이원석 총장이 뭐 특혜 없이 뭐 성역 없이 뭐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예.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청탁의 대가가 밝혀져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최재형 목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검찰이 2차 조사에서 받고 나오면서 가기 전에 나 다 청탁이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사 받을 때는 네. 청탁 아니었다. 나 그 만찬 불러줘서 고마워서 가져간 거였고 청탁한 거 없다. 그리고 청탁이 뭐 어마무시한 게 지금 청탁 광고처럼 얘기하는데 3가지 청탁 부탁했죠. 뭐 그 통일 TV 뭐 송출되게 해줘라. 예. 그리고 김창준 하원의원 국가자문위에 넣어줘라. 그리고 이 사람 현충원에 안창해줘라. 뭐 3개 중에 된 게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상이 있는 사건 중에서 과연 누구에게 청탁을 한 것인가 봤을 때는 오히려 김창준 의원하고 진짜 아는 사이였으면 김창준 의원한테 가가지고 내가 김 여사한테 얘기해볼게 하고 반대 청탁한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보고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이게 그 뭐 청탁이 성립되고 뭔가 문제가 되고 해서 부를 수 있다면 부르는 건데 지금 그 소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됐는데 이게 김건희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역차별이죠. 아니 근데 저는 그 김건희 여사는 일단 와서 조사를 받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 불기소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네. 그걸 확인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불기소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불러서 소환 조사를 아니 그러니까 한다. 불기소를 하더라도 근거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피의자 다 네, 뭐 네, 피의자니까 피혐의자니까 혐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고 네. 뭐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뭐 네.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네. 지금 검찰에서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으니까 계속 의혹만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김지호 대변인이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이야. 아니 기울백을 받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승환 위원장님이 아이 나 검찰 안 갈래 같이 실망했어. 이거 기울백 영상이 다 있는 거를 막 부정을 하고 아니 기울백 그럼 받아도 돼요? 아니 그럼 막 배우자는 막 디올백 주고 막 양주 받고 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공직자?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검찰 갈 때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따끔하게 그건 1심을 가야죠. 대통령 배우자가 디올백 받고 양주 받고 그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청목회에서 이런 건 지적을 해주셔야죠. 근데 양주도 받았어요. 양주 양주 받았대잖아요. 받았어요. 예. 있어요. 줬다고 아 이거는 좀 줬다는 지적을 얘기겠죠. 해주십시오. 예. 그 양주 다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위 공직자 부인들은 디올백, 샤넬백, 뭐 루이비통 다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한숨 쉬었나 했더니 네. 자, 지금 이제 뒤에 오시는 양문석 의원이 오셔서 요거 저 종부세 요거 제초한 하실 거예요? 요거까지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네, 네, 다음 네, 내일이나 네. 한번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방금 전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였죠? 그 양문석 의원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보통 이제 다음 출연자가 방송 중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조용히 들어오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뭐 사자우로 통하면서 와요. 모두가 빨리 나가라고. 놀랐습니다. 네. 안녕합니다 저희 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신지 양문석 의원님 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이승환 위원장, 김지호 부대변인, 설주한 변호사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네 분 대단히 재밌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